댁 다리에 그 흉터가 어찌 생긴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묻는 이영화 앞에서 강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릴 적 불에 댄 자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순아. 평생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한마디에 강연자의 무릎이 까닭 모르게 꺾였습니다. 머리로는 영문을 몰라도 몸이 먼저 그 이름에 반응한 것이지요. 마당 한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은수정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갈라놓으러 달려온 사람이 도리어 평생을 그리워한 두 사람의 상봉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마당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천지선이 떠난 자리 강연자는 마당 한가운데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빛나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며느리의 서류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흙바닥 위에 힘없이 떨어져 있었지요. 강연자는 차마 그 며느리를 붙잡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 기억이 며느리가 등을 보이고 떠나는 그 순간 고스란히 되살아났던 까닭입니다. 강연자는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평생 죽은 목숨이라고 그 어린 빛나가 또 그렇게 자라게 둘 수는 없다고요. 며느리에게 매달리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정작 천지선은 끝내 등을 돌리고 가 버렸습니다. 강연자는 한참을 그렇게 흙바닥에 주저앉아 빗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안으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전 접시와 삼계탕 냄비를 양손에 든 이영화가 천지선을 붙잡던 강연자의 절절한 호소를 마당 밖에서 다 듣고 멈춰 선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자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강연자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무어라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면대면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으면서도 마주 선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연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누추한 집까지 어쩐 일로 걸음을 하셨느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부어오른 눈가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강연자는 손님이 온 것이 도리어 다행스러웠습니다. 혼자 그 마당에 더 있다가는 그만 무너져 버릴 것 같았던 까닭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사모님. 마침 비도 오는데 이렇게 서 계시면 어떡해요? 강연자는 애써 분주한 척 마루를 닦으며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자꾸 떨려 마른 행주를 몇 번이고 놓쳤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강연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 야윈 어깨가, 저 슬픈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비에 젖은 마당을 둘러보다 깨진 며느리의 서류 봉투를 슬그머니 발치로 밀어 감췄습니다. 행여 손님에게 집안에 부끄러운 일을 들킬까 싶어서였습니다. 이영화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를 맞고 성 강연자에게 처마 밑으로 들어오라며 제 자리를 한 발짝 비켜주었습니다. 이런 날은 따뜻한 거라도 한 그릇 먹어야 기운이 나요. 삼계탕 식기 전에 어서 들어요. 이영화의 그 말 한마디에 강연자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제 끼니까지 챙겨준 적이 얼마 만이던가 싶었습니다. 사모님은 참 꼭 우리 어머니 같으세요. 강연자가 무심코 흘린 그 말에 이영화의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한 처마 밑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영화는 손에 든 화전 접시를 어색하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공구통을 아직 못 돌려준 게 마음에 걸려서요. 오는 길에 화전을 좀 붙였기에 같이 가져왔어요. 이영화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강연자의 붉어진 눈가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남의 집 앞마당에 함부로 발을 들인 듯해 미안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요. 강연자는 황송하다는 듯 두 손으로 화전 접시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유, 이런 걸 다 손수 붙여 오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삼계탕까지. 강연자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영화는 냄비를 마루 끝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눈가가 많이 부었는데. 그 다정한 물음에 강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집안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별것 아니에요. 강연자는 며느리와 손녀의 일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처음 보다시피 한 사람인데도 이영화의 눈빛이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처럼 따뜻했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에 우두커니 성 강연자의 모습이 어쩐지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아 마음이 자꾸만 쓰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요. 속상한 일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영화는 그렇게 나직이 말하며 강연자의 야윈 어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아요.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는 법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강연자는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정히 제 마음을 헤아려 준 적이 얼마만이던가 싶었습니다. 사모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남의 집일까지 마음 써주시고. 강연자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영화도 따라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자식이 몇이나 돼요? 이영화가 문득 물었습니다. 강연자는 손가락을 꼽으며 답했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둘이요. 큰애가 속을 좀 썩이긴 해도 다들 착해요. 그 말에 이영화는 부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많네요. 나는 자식 복이 그리 넉넉하질 못해서. 이영화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연자는 그 말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에이 사모님 댁이 얼마나 화목한데요. 손주들도 그렇게 잘 됐고요. 이영화는 옅게 웃기만 할 뿐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날 저녁에 무거운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영화는 발걸음을 때려다 말고 차마 그 마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이 제 발목을 붙드는 듯 했습니다. 그 끈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영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이 제 곁을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것이 어쩐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곁에 있으면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독여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남은 빈 공기가 이영화의 온기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자는 비에 젖은 마당을 둘러보다 깨진 며느리의 서류 봉투를 슬그머니 발치로 밀어 감췄습니다. 행여 손님에게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들킬까 싶어서였습니다. 이영화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를 맞고 성 강연자에게 처마 밑으로 들어오라며 제 자리를 한 발짝 비켜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강연자의 마음은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잿빛 하늘에서 가는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자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종아리가 쑤신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또 비가 오려나 봐요. 다리가 이렇게 쑤시는 걸 보니 제 다리가 아주 일기예보가 따로 없다니까요. 강연자는 멋쩍게 웃으며 마루 끝에 잠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치맛단을 무심코 걷어 올리고 시큰거리는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영화의 시선이 강연자의 종아리 한 곳에 그대로 멎었습니다. 살갑 위에 길게 번져 있는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손에 들린 화전 접시가 이영화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진달래 꽃잎을 곱게 얹어 붙인 화전이 접시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이영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그 흉터는 이영화가 평생을 산천을 헤매며 찾아 헤맨 단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강연자는 제 종아리를 주무르느라 이영화의 낯빛이 변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렇게 시큰거려서 아주 그냥 죽겠어요.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더하네요. 강연자는 그렇게 투덜대며 다리를 두어 번 더 주물렀습니다. 이영화는 그 흉터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이영화는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새겨진 그 자국의 모양이 위치가 너무도 또렷이 제 기억 속 그것과 겹쳐졌습니다. 이영화는 차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흉터가 비가 오면 많이 쑤셔요? 이영화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누르며 물었습니다. 강연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이제는 정들었어요.
평생 달고 산 건데요 뭐. 강연자는 흉터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무심한 손길에 이영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흉터 하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 그 흉터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영화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아니면 어쩌나,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끝으로 강연자의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이내 거두었습니다.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모양도 자리도 크기도 평생 제 가슴에 새긴 그 자국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으세요? 강연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이영화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붙잡은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연자는 그 말을 깊이 새기지 않고 마루에 떨어진 빗물을 닦았습니다. 이영화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의 그날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거센 불길이 집을 삼키던 밤, 젊은 고강수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어린 자식을 구해내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날 그 작은 종아리에 남았던 화상 자국. 이영화는 평생 그 흉터 하나만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순일지 모른다는 사람을 대면했을 때도 그 사람의 종아리에 흉터가 없어 끝내 돌아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던지 이영화는 한동안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그 표지가 화전 한 접시를 들고 무심코 들른 이 집 마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다리의 흉터는 어쩌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강연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적에 불에 댄 자국이래요. 저도 어떻게 생긴 건지는 잘 몰라요. 워낙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나고요. 강연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치맛단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가 이영화에게는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이영화는 화전 접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찾아 헤맨 그 표지가 지금 제 눈앞 사람의 다리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둥근 이마며 오뚝한 콧날이며 어딘지 모르게 제 젊은 시절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영화의 눈에 천천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자네 어머니 얼굴은 기억해요? 이영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강연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래도 가끔 꿈에는 나와요. 누군가가 저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이요. 강연자는 그렇게 말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이영화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어린 연순을 품에 안고 찔레꽃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밤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화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강연자에게로 다가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왔지만 발은 저절로 그 사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자장가가 혹시 찔레꽃 자장가였어요? 이영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연자는 깜짝 놀라 이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찔레꽃 자장가요. 저도 그 노래만 들으면 까닭 없이 눈물이 나요. 그 말에 이영화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루 끝을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가누었지만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찔레꽃 자장가. 그것은 이영화가 어린 연순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를 둘만의 노래였습니다. 그런 노래를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가리켰습니다. 이영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손에서 화전 접시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접시는 마당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고 곱게 붙여온 진달래 꽃잎이 빗물 고인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강연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괜찮으세요? 접시가 다 깨졌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강연자는 황급히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접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네 혹시 이영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어머니와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 물음에 강연자는 접시 조각을 줍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연자의 얼굴 위로 당황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영화의 눈빛이 어쩐지 심상치 않았던 까닭입니다. 처음 보다시피 한 어른이 어찌 제 가장 깊은 상처를 콕 집어 묻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강연자는 그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져 두 사람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강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왜 하필 이 사람 앞에서 꺼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또 그 어린 날의 외로움이 통째로 쏟아질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영화의 떨리는 눈을 마주한 순간 강연자는 차마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 헤어졌던 누군가를 마침내 알아본 사람의 눈빛 같았던 까닭입니다. 강연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까닭 모를 떨림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강연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이영화는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자네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미안해요. 괜한 걸 물었네. 그러나 강연자는 이영화가 단지 안쓰러워서 묻는 게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의 그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사선을 그으며 떨어졌지만 누구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비 다 맞으세요? 어서 처마 밑으로 들어오세요. 강연자가 이영화의 손을 잡아 이끌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맞닿는 순간 이영화는 화들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손의 모양이 어쩐지 오래전 잡아보았던 작은 손과 겹쳐졌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자네 손이 이영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강연자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의 눈물이 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강연자의 눈에서도 까닭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연자는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어요. 강연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서 저를 잠깐 맡겨놓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식당 하던 어떤 부부 손에 맡겨졌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어느 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컸어요. 강연자는 흐릿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그냥 산에서 진달래를 따다 화전을 붙여주던 송기라고 찔레꽃 자장가 가락만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그게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전부예요. 그 말에 이영화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진달래 화전 찔레꽃 자장가. 그것은 이영화가 어린 연순에게 해주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 진달래 꽃잎을 따다 화전을 붙여주면 그 어린 것이 그렇게도 잘 받아먹었습니다. 잠투정을 할 때면 찔레꽃 자장가를 불러주어야만 새근새근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영화의 떨리는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강연자는 제 이야기에 빠져 고개를 숙인 채 이영화의 흐르는 눈물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괜한 소리를 했네요. 다 지난 일인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강연자는 멋쩍게 웃으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영화는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서 제 버림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네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영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연자는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이영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도 자네를 잃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지도요. 그 말에 강연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림받았다고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모님? 강연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영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얼마나 찾아 헤맸을지 나는 알 것 같아요. 이영화는 떨리는 손으로 강연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강연자는 그 손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마치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영화는 입술을 깨물며 끝내 흐느꼈습니다. 차마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평생 눌러온 그 이름이 자꾸만 입술 끝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영화는 그 이름을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정이 숨을 헐떡이며 마당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영화가 또 이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댁에 안 계시길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은수정은 거기까지 말하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주선 이영화와 강연자, 그리고 이영화의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깨진 화전 접시와 흩어진 진달래 꽃잎. 빗속에 젖어가는 그 광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은수정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은수정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러 온 사람이 도리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왜 그러고 계세요? 비 오는데 얼른 들어가셔야지요. 은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정은 황급히 이영화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은수정이 온 줄도 모르는 듯 오로지 강연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강렬한지 은수정은 차마 그 팔을 끌어당기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은수정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비 오는데 어서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나 은수정은 그 인사에 답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추려 애써온 모든 것이 이 마당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입술을 잘근 깨물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이킬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비 맞으시면 큰일 나요. 얼른 집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수정은 다시 한번 이영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민호 엄마는 가만 좀 있어봐. 이영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수정은 그 단호함에 그만 손을 움츠렸습니다. 평소 부드럽기만 하던 시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슬이 느껴졌던 까닭입니다. 은수정은 직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수정의 머릿속에는 제가 지워버린 그 문자와 감춰둔 검사 결과지가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그 모든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은수정은 식은땀이 흐르는 손바닥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어떻게든 이영화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결의는 제가 알아서 데려올게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실 일 아니에요. 자 어서요. 은수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연자의 손을 더욱 꼭 쥐며 은수정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그제야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알아챘습니다. 평소 제게 물까지 끼얹던 은수정이 어찌 저리 안절부절 못하는지 강연자는 의아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영 강연자가 묻자 은수정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영화는 은수정이 온 줄도 모른 채 강연자의 두 손을 꼭 쥔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평생 눌러온 그 이름이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이영화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더니 끝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순아. 평생 부르고 또 불러도 답이 없던 그 이름이 마침내 마당에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연자의 무릎이 까닭 모르게 꺾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다리를 후려친 것처럼 강연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로는 영문을 몰라도 몸이 먼저 그 이름에 반응한 것입니다.
강연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연순이라고요? 강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이라 들어본 적 없는 그 이름이 어찌하여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서 있던 은수정은 그 광경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영화의 입에서 연순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은수정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져 세 사람의 어깨를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비를 피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주저앉은 채로 이영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모님 왜 우세요?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강연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영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강연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 뺨을 이마를 눈가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보지 못한 얼굴을 눈으로 새기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서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 이영화는 흐느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연자는 그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러나 평생 그리워하던 손길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 손길에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에 제 뺨을 기댔습니다. 그러자 까닭 모를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 구석에 선 은수정은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려버린 것을 은수정은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은수정은 어떻게든 끼어들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때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과 연순이라는 이름이 마당에 뒤엉키는 그 순간 은수정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달래 꽃잎이 흙바닥 위에서 떠내려갔습니다. 마치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끝내 흘러넘쳐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연자는 여전히 영문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 어른이 제게 얼마나 절박한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평생 닫아둔 강연자의 마음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연순아라는 그 부름을 타고 강연자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 한 조각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진달래를 따다 화전을 붙여주던 누군가의 손길. 잠투정을 할 때면 나직이 불러주던 찔레꽃 자장가의 가락.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위로 들려오던 연순아, 우리 아가 하던 다정한 목소리. 강연자는 그 목소리가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의 것과 너무도 똑같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강연자는 떨리는 눈으로 이영화를 올려다보며 겨우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순아. 우리 연순이. 그 부름에 강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까닭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그저 그 이름이, 그 목소리가 평생 그리워하던 무언가를 정확히 건드렸던 것입니다. 왜 자꾸 그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연순이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강연자는 흐느끼며 가슴을 쳤습니다.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가슴은 이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이영화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주저앉은 강연자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자네가 어릴 적에 헤어진 그 어머니가 진달래 화전을 붙여주고 찔레꽃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했지요. 이영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으로 강연자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자네를 찾아 헤맸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강연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강연자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강연자는 이상하게도 낯익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하던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그 냄새 같았습니다. 강연자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가슴은 이미 그 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사모님.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왜 이 품이 이렇게 따뜻하죠? 강연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어린 연순이 울 때마다 등을 토닥여 주던 바로 그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다 됐어. 내가 찾았으니까. 이영화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빗줄기와 눈물이 한데 뒤엉켜 두 사람의 뺨을 적셨습니다. 강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영화의 등을 마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원망으로 단단히 닫아걸었던 그 마음이 이 품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못 열고 살았어요. 강연자가 흐느끼며 말하자 이영화는 그 등을 더욱 세게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못나서 자네를 지키지 못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영화의 사죄에 강연자는 끝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그 울음과 함께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두 손을 와락 붙잡으며 끝내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자네가 그 화전을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이 종아리 흉터 하나만 찾아 헤맸어요. 이영화는 강연자의 종아리에 새겨진 흉터를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불이 났던 그날 밤 어린 자네를 구해내다 생긴 이 자국 하나만 기억하고 수십 년을 찾아다녔어요. 경찰서까지 갔다가 아니라고 돌아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네였어요. 바로 자네였어. 이영화의 통곡에 강연자는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모님 딸일 수가 있어요. 강연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강연자는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달래 화전도 찔레꽃 자장가도 종아리의 흉터도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를 와락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한순간도 자네를 버린 적 없어. 잃어버린 거였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 그 말에 강연자는 끝내 이영화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평생 버림받았다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멀찍이 선 은수정은 그 광경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연자는 이영화의 품에서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저를 산에 데려가서 진달래 화전을 붙여주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잘 받아먹었어. 입가에 꽃잎을 묻히고 웃던 그 얼굴을 나는 평생 못 잊었어. 그 말에 강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평생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그 손길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강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입에 올리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강연자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듯 그저 곁에 있겠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빗속에서 수십 년의 거리를 천천히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에 강연자는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누군가 제게 그저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강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영화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빗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물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은수정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두려움에 은수정은 두 사람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잘못 보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 은수정은 이영화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복덕방 아줌마예요. 어머니 딸일 리가 없잖아요. 비 맞고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은수정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못해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엎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그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평소 부드럽기만 하던 이영화의 눈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슬이 번뜩였습니다. 이영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수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엄마. 이영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아? 내가 딸을 찾는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 물음에 은수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리 황급히 달려왔어? 내가 이 집에 온 걸 어떻게 알고 무엇이 그리 다급해서 빗속을 뚫고 달려온 거냐고. 이영화의 날카로운 추궁에 은수정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도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평소 제게 모질게만 굴던 은수정이 어찌 일에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강연자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은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정은 그 시선을 피하며 자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비 맞고 이러시다 큰일 나요. 은수정은 다시 이영화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영화는 그 손을 매섭게 떨쳐냈습니다. 비 따위가 문제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 여기 있는데. 이영화의 외침에 은수정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사람을 잘못 봤다는 말로 둘러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화의 확신이 은수정의 발악을 압도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민호 엄마 똑바로 봐. 이 다리의 흉터를. 이게 우리 연순이 흉터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그 표지라고. 이영화가 강연자의 종아리를 가리키며 외치자 은수정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흉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은수정이었던 까닭입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흉터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은수정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그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럼 진달래 화전은 찔레꽃 자장가는 뭔데? 그건 내가 우리 연순이한테만 해주던 거야. 세상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 이영화의 추궁에 은수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정황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데 더는 둘러댈 말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강연자도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이 어찌 이리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는지 그 까닭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어머님 딸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정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영화의 추궁에 은수정의 얼굴은 점점 더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은수정은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비 오는데 또 이 집에 가셨다길래 감기라도 드실까봐 걱정돼서 온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끝이 자꾸 흔들렸고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누가 봐도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동요를 강연자도 또렷이 알아챘습니다. 강연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모님. 강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이 뭘 알고 계시기에 이러세요? 이영화 사모님이 딸을 찾으신다는 걸 사모님은 진작 알고 계셨어요? 강연자의 물음에 은수정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은수정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러세요? 왜 자꾸 사람을 잘못 봤다고 우기세요? 강연자가 다그치자 은수정은 도망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며느리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민호 엄마. 똑바로 말해. 너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이영화의 목소리에는 평생 자식을 잃고 살아온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눈빛을 참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빗줄기가 세 사람을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숨긴다고 그러세요? 정말 억울해요. 은수정은 마지막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연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그쳤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그렇게 물까지 끼얹으면서 헤어지라 하셨잖아요. 봉투까지 내밀면서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딸이라서? 강연자의 물음에 은수정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강연자는 그제야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라인 댄스장에서 제 머리채를 잡던 일, 회사 앞에서 봉투를 내밀던 일, 끝내 물을 끼얹던 일.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강연자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수정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민호 엄마, 너 지금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렇지? 이영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자식을 잃고 살아온 한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끝내 그 칼날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은수정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은수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그쳤습니다. 사모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을 때도 봉투를 내미셨을 때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 어머님 딸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떼어놓으려고요. 강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수정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은수정은 더는 버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몰아붙이는 추궁 끝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은수정의 입에서 끝내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은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강연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무슨 소리예요? 은수정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라인 댄스 하던 날 당신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뜯어낸 거, 그게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정말 어머니 딸인지 확인하려고. 강연자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결과는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결과가. 그 말에 이영화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는데? 이영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정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끝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연자 씨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딸이 분명하다고. 친자가 확실하다고. 그 한마디에 강연자와 이영화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은수정은 진작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검사 결과까지 손에 쥐고 있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감춰왔던 것입니다. 강연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은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강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영화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영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은수정은 끝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됐어요. 펜던트 속 사진을 보고 프랑스 입양 기록을 알게 되면서부터요. 강연자 씨가 어머니 딸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러다 검사 결과까지 받게 됐어요. 그 말에 강연자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진실이 코앞에 있었는데 자신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강연자가 다그치자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그 까닭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갈릴까 두려웠다는 그 옹졸한 속내를 이 마당에서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평생 겪어보지 못한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딸을 찾는다고 가슴앓이를 할 때 너는 그 답을 손에 쥐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이영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수정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코앞에 어머니를 두고도 누군가의 농간 때문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헤매야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나온 게 언제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애를 태우셨는데?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묻자 은수정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내리는 빗줄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세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한층 더 거세게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평생 풀리지 않던 의문 하나가 비로소 실마리를 드러냈던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민호 엄마, 그때 내 휴대폰에 그 문자는 어찌 된 거야? 이영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경찰서 연락책에 문자가 분명히 왔는데 다음 날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 내가 분명 받았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그 말에 은수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강연자도 이영화를 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수정을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네가 한 짓이지? 네가 내 휴대폰에서 그 문자를 지운 거지? 이영화의 추궁에 은수정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더는 감출 수도 둘러댈 수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지웠어요. 은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에 어플 까는 척하다가 그 문자를 지웠어요. 검사 결과지도 제가 감췄어요. 다 제가 한 짓이에요. 그 한마디에 이영화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연자가 황급히 이영화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강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입에 올린 순간 강연자도 흠칫 놀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까닭입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부축을 받으며 며느리를 향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은수정은 그 외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영화를 부축하면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문자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을 기회를 누군가가 일부러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모님. 그 문자라는 게 어머님이 저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은수정은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연자는 그 끄덕임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와 자신을 누군가의 손이 억지로 떼어놓아 왔던 것입니다. 이영화는 며느리를 향해 다시 한번 절규했습니다. 내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그런데 다음 날 사라져 있어서 내가 헛것을 봤나 싶어 얼마나 자책했는데. 그게 다 네 짓이었어. 이영화의 절규에 마당의 빗소리마저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은수정은 그저 빗속에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은수정을 바라보며 분노보다도 깊은 허망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두 사람의 평생을 어긋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백 앞에서 이영화의 분노가 끝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찾아 헤맨 시어머니의 길을 며느리가 손수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잃어버린 자식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 어디서 굶고 있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이영화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답을 손에 쥐고도 입을 다물었어. 내 자식을 또 한 번 빼앗아 간 거야. 어찌 그럴 수가 있었어. 이영화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그 손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은수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 갑자기 시누이가 생기면 재산이며 뭐며 다 갈리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은수정의 입에서 끝내 그 속내가 새어나오자 강연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이 갈릴까 두려워 시누이가 될 사람을 진흙탕에 처박았던 것입니다. 그깟 재산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짓밟아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정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며느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한이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이영화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수정은 그제야 무릎을 굽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영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연순이가 평생 받은 그 서름을 네가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이영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은 기쁨과 그 진실이 이토록 모진 농간에 가려져 있었다는 참담함이 한데 뒤엉켰던 까닭입니다. 어머니 일단 비부터 피하세요. 이러다 정말 몸 상하세요. 강연자가 이영화를 부축하며 말하자 이영화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연자의 그 다정한 부축이 이영화에게는 평생 그리워하던 자식의 손길 그 자체였습니다. 자네가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연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잘할게요. 그동안 못한 거 다 갚을게요.
강연자의 그 말에 이영화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또 한 번 터뜨렸습니다. 은수정은 그 광경을 차마 더 볼 수 없어 빗속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더욱 거세져 마당을 온통 적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맞잡은 손만은 빗속에서도 단단했습니다. 강연자도 그제야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자신을 복덕방 아줌마라 깔보며 회사 앞에서 물까지 끼얹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시어머니 될 분의 며느리였다는 사실. 그 모든 모욕이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이영화의 딸이라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농간이었다는 사실. 강연자는 그 깨달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그 서름이 다 이것 때문이었네요. 강연자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거두지 못한 게 어머니 탓이라고만 여기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것조차 누군가의 농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순간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렸고 평생을 찾아 헤맸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자 강연자는 무너지듯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찾고 계셨는데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강연자가 흐느끼며 그렇게 말하자 이영화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다 못난 어미 탓이지. 이영화는 강연자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이 빗소리에 섞여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은수정은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지만 두 사람의 흐느낌은 은수정의 귀에까지 또렷이 박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은수정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이영화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또렷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을 자주 꿨어요. 그게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렇죠?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영화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밤 너를 안고 잠들었어. 네가 잠투정을 하면 찔레꽃 자장가를 불러줘야만 겨우 잠들었지. 그 말에 강연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꿈에서만 만나던 그 품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자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비어있던 자리가 비로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의 그리움이 그 포옹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찔레꽃 자장가요. 강연자가 조심스레 청하자 이영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나직한 가락에 강연자는 그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어렴풋이 기억하던 그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강연자는 이영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그 자장가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어야 할 그 노래를 이제야 비로소 듣게 된 것입니다. 은수정은 그 가락이 귀에 박힐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제가 가로막아 온 세월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일깨워주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은수정은 끝내 무릎을 꺾고 마당 바닥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빗물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은수정은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무서웠어요. 은수정은 흐느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복덕방 아줌마가 어머니 친딸이라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모든 게 뒤바뀐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말은 도리어 은수정 자신의 옹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을 제 재산과 자리 걱정으로만 따졌던 그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강연자는 그런 은수정을 내려다보며 무어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도 허망함이 앞섰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며느리를 차마 더 보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이영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잃어버린 그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 연순이가 평생 받은 그 서름도 네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은수정은 그 말에 더욱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사죄도 소용없다는 것을 은수정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은 은수정의 모습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의 무게에 짓눌린 듯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은수정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사모님. 강연자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원망할 기운도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그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내신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플 뿐이에요. 강연자의 그 담담한 말에 은수정은 도리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면 마음이 덜 무거웠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강연자의 그 조용한 슬픔이 은수정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영화는 끝내 며느리에게서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민호 엄마. 다시는 내 앞에서 어머니 소리하지 마. 이영화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잃어버린 자의 분노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효부 소리를 들으려 애써온 모든 노력이 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빗물이 은수정의 무릎을 적시고 그 위로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은수정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이 제 시누이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상관없어요. 그저 어머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강연자의 그 담담한 부탁에 은수정은 그만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모진 말로 비난을 받았다면 이토록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연자의 그 의연함이 도리어 제 옹졸함을 더욱 또렷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빗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제가 잃어버린 것이 단지 재산이나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진실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영화와 강연자는 비로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천천히 마주 섰습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강연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강연자도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깨진 화전 접시 위로 진달래 꽃잎이 비에 젖어 흩어져 있었고 오랜 세월의 거리가 그 맞잡은 손에서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네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 안 놓을 거예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서로를 되찾은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어린아이를 어르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비 다 맞았네. 우리 아가. 어서 안에 들어가서 몸부터 녹이자. 강연자는 그 우리 아가라는 말에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가가 되어 본 적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처마 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만큼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평생 빈자리로 남아있던 어머니의 자리가 그리고 딸의 자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면 제가 따뜻한 차라도 끓여 드릴게요. 강연자가 말하자 이영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끓여주는 차라니. 평생 못 마셔본 차네. 그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다가 또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한데 뒤섞인 묘하게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자는 문득 어린 시절 산에서 진달래를 따던 그 손길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손길의 주인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저랑 같이 산에 가서 진달래 따요. 제가 화 좀 붙여 드릴게요. 강연자의 그 말에 이영화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딸에게 해주던 일을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화전 접시를 뒤로 한 채 손을 맞잡고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진달래 꽃잎이 빗물에 젖어갔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오랜 그리움 대신 따뜻한 재회가 남았습니다. 이영화는 마루에 올라서며 강연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지? 정말 내 딸이 맞지?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연자는 그 손을 제 뺨에 꼭 갖다 댔습니다. 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디 안 가요. 그 말에 이영화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 온 무거운 짐 하나가 그제야 가슴에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당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 이제는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의 자리가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저만치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치였습니다. 아내 은수정이 또 그 집으로 달려갔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쫓아온 길이었는데요. 고대치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은수정이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모습, 이영화가 강연자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침내 손을 맞잡는 그 모든 광경을요. 고대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고대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자를 지우고 검사 결과지를 감춘 일이 죄다 들통난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은수정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치 자신도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캐려 강연자의 생일을 알아내려 했던 일, 강연자가 이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어 온 일, 그 모든 것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고대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휘청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회장 내외 앞에 낱낱이 알려진다면 자기 자리가 어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어. 이거 정말 큰일 났어. 고대치는 식은땀을 닦으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평생 차기 후계자를 자신하며 큰 소리치던 고대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아내와 함께 벌여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연자의 생일을 알아내 금고 비밀번호를 캐려 했던 일, 강연자가 이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어 온 일, 비서 조성준을 떼어내려 트집을 잡던 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고대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은수정 저 사람이 결국 일을 다 망쳐놨어. 고대치는 아내를 원망했지만 그 일에 자신도 깊이 발을 담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고광수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후계자 자리는커녕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골목벽에 기댄 채 마당 쪽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영화와 강연자가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마루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정한 광경이 고대치에게는 도리어 제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대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만 머릿속은 그저 새하얗게 비어갈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고대치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강연자 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서랍시고 부려먹으며 갖은 트집을 잡았던 조성준이 알고 보니 누이의 남편이자 제 손아래 매제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고 물을 끼얹었던 좋은 애가 알고 보니 친조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그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집힌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 고대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고광수가 이 일을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효자 노릇도 후계자 경쟁의 우위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빗물이 고대치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고대치는 그것을 닦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휘청이며 골목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강연자가 어머니 이영화의 친딸이 되고 그러니 자신에게는 난데없는 누이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은수정은 시누이가 될 사람을 그토록 짓밟아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판이 회장 내외 앞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과 아내의 자리가 어찌 될지 고대치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연자가 어머니 딸이라니. 그럼 그 집안 식구가 죄다 우리 친척이 되는 거잖아. 고대치는 헛웃음을 흘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비서 조성준이 매제가 되고 그 딸 좋은 애가 조카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동안 깔보고 내쳤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모두 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고대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화면을 켜고도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비서에게? 그 누구에게도 선뜻 걸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마당에서는 이영화와 강연자가 손을 맞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거센 폭풍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내 은수정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고대치는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다 들켰다고? 이제 어떡하느냐고?
그 어떤 말도 무너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며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골목에 숨어 떨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고대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강연자가 누이가 되고 아내가 그 누이를 짓밟아 온 이판이 회장 내외 앞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자리가 어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영화와 강연자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대치는 텅 빈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 질린 얼굴 그대로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고대치는 또다시 벽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고대치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강수그룹의 외아들로 차기 후계자로 군림해 온 자신이 한순간에 발밑이 꺼지는 듯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강연자가 누이라는 사실도 아내가 그 누이를 짓밟아 온 일도 곧 온 집안에 알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고대치는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겼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아내에게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고대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고대치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본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앞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깔려온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요. 특히 마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장면이 그저 우연한 인사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순간이었다는 걸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더 마음에 남는 거지요. 바로 앞 회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천지선이 빛나의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서류를 두고 끝내 등을 돌려 떠난 자리, 그 자리에 강연자가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정과 삼계탕을 싸들고 마당에 들어선 사람이 이영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데이터셋의 흐름을 보면 강연자는 검사 결과상 이영화가 평생 찾아 헤맨 잃어버린 딸 연순으로 밝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든 사람은 고대치와 은수정 둘뿐입니다. 정작 강연자 본인도 이영화 본인도 마당에서 마주선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핏줄로 이어졌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마주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주침에는 묘한 비대칭이 깔려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마당에 선 두 사람은 모릅니다. 이영화는 그저 빌린 공구통을 돌려주러 화전을 붙여 들고 왔을 뿐입니다. 강연자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을 손님 앞에서 들키지 않으려 애쓸 뿐이고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면대면한 눈인사 속에 평생 서로를 그리워해온 세월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이영화가 그 집에 간 까닭도 다시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이영화는 고결의 주인집, 그러니까 강연자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걸 마음 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신세를 지는 집이니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그 도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찾던 딸의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인물들이 알지 못하는 인연의 끈이 일상의 작은 도리를 통해 이렇게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미 여러 번 스쳐왔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합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강연자는 곰국을 들고 이영화를 찾아가 위로를 건넨 적이 있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제법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로도 마음이 먼저 통한 셈입니다. 정작 핏줄로 이어진 사이라는 것은 까맣게 모르면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껴온 것이지요. 그래서 마당에서의 이번 마주침은 처음 보는 사이의 우연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온 인연이 또 한 번 겹쳐지는 자리입니다. 그 점이 이 장면을 더 묵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마당에서 시작된 마주침이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채 마주섰지만 한 사람은 떠난 며느리 때문에 무너져 있고 한 사람은 평생 그리워한 자식의 자취를 어렴풋이 느끼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천천히 좁혀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강연자의 종아리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입니다. 강연자는 비만 오면 그 자리가 쑤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어릴 적 불에 댄 자국이라고만 알 뿐 그 흉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 흉터의 내력을 누적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영화가 평생 잃어버린 딸 연순을 찾으며 단 하나 붙들고 있던 표지가 바로 이 종아리의 화상 자국입니다.
어린 연순이 불길에 휘말렸을 때 젊은 고강수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해냈고 그때 어린 종아리에 이 자국이 남았습니다. 고강수의 오른손에 깊은 화상 흉터가 있는 것도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한쪽은 구한 사람의 손에, 한쪽은 구해진 아이의 다리에 같은 불의 흔적이 새겨진 셈입니다. 이 흉터가 얼마나 결정적인 표지였는지는 앞선 회차의 한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연순일지 모른다는 사람을 경찰서에서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종아리에 흉터가 없어서 끝내 동일인이 아니라며 돌아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흉터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의 희망이 무너졌던 자리지요. 그만큼 이 영화에게 이 화상 자국은 딸을 알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강연자 본인은 이 흉터를 그저 지긋지긋한 옛 자국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비가 오면 쑤시는 평생 달고 산 불편함 정도로요. 자신이 짊어진 그 자국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산천을 헤매게 한 표지였다는 걸 강연자는 꿈에도 모릅니다. 이 어긋남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평생의 답이 본인의 몸에 새겨져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뜻을 읽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종아리의 흉터가 두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서 만약 이 영화가 강연자의 종아리에 남은 그 자국을 보게 된다면 평생 찾아 헤맨 표지를 눈앞에서 알아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화상 흉터라는 결정적 식별 표지가 줄곧 깔려온 만큼 상봉의 방아쇠가 바로 이 자국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흉터가 몸에 새겨진 표지라면 진달래 화전과 찔레꽃 자장가는 마음에 새겨진 표지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이 영화가 붙인 음식이 하필 진달래 화전이었다는 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화전을 붙이면서 이걸 우리 연순이가 참 좋아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 진달래 꽃잎을 따다 붙여주면 그렇게 잘 받아 먹었다고요.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이 그 화전 한 접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정작 그 딸이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찔레꽃 자장가가 있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조은혜가 조이의 신청곡 기능으로 어릴 적 어머니 강연자가 불러준 자장가가 찔레꽃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강연자가 제 딸에게 불러준 그 자장가가 사실은 강연자 본인이 아주 어릴 적 누군가에게서 들은 노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서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이 두 가지 진달래 화전과 찔레꽃 자장가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모를 어머니와 딸 둘만이 나눈 기억의 조각입니다. 강연자가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으로 산에서 진달래를 따다 화전을 붙여주던 손길과 자장가 가랑만을 어렴풋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흉터 못지않게 강력한 증표가 됩니다. 몸의 표지와 마음의 표지가 한 사람에게서 겹쳐지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화전과 자장가가 흉터와 함께 맞물려 진실을 끌어올리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화가 붙여온 화전을 두고 강연자가 어릴 적 기억을 무심코 꺼낸다면 혹은 찔레꽃 자장가의 가락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른다면 서로를 모르던 두 사람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만의 기억이 둘을 다시 잇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흐름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물은 은수정입니다. 은수정은 강연자가 이 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검사 결과로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어떻게든 덮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은수정이 감춰온 것들을 누적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휴대폰에 온 문자를 은수정이 먼저 보고 지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연락책이 보낸 문자였는데 프랑스 입양과 파양 시기가 겹친다는 직감에 그 문자를 삭제했던 것이지요. 진실로 향하는 통로 하나를 은수정이 손으로 막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인댄스 자리에서 강연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확보했고 그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강연자는 이 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가리켰는데 은수정은 그 결과지마저 황급히 감췄습니다. 은수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보면 이 인물의 처지가 보입니다. 은수정은 고 회장의 유언장 지분 때문에 효부로 거듭나는 중인 사람입니다. 만약 이 영화에게 잃어버린 딸이 나타나면 그 딸에게 재산이 나눌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지요. 그래서 은수정에게 강연자는 반드시 떼어놓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연자의 머리채를 잡고 회사 앞에서 봉투를 내밀고 끝내 불까지 끼얹은 그 모든 일이 결국 이 비밀을 지키려는 발버둥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은수정이 쌓아 올린 거짓이 점점 무너지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가 자꾸 그 집으로 반찬을 나르고 화전을 붙여 들고 가는 상황 자체가 은수정에게는 통제 밖의 일입니다. 손녀와 한자리에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아 밥도 못 먹고 방에 틀어박힐 만큼 은수정은 이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비밀을 쥔 사람일수록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은수정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그 발버둥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머리채를 잡은 일도 봉투를 내민 일도 물을 끼얹은 일도 강연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는 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한 가지 비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드러나면 강연자는 거꾸로 그 적대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떼어놓으려 했는지 그 까닭을 깨닫는 순간이 곧 진실에 닿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감추려는 행동이 지나칠수록 감추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또렷이 드러나는 역설입니다. 은수정은 지금 그 역설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은수정이 감춰온 죄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당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은수정이 지운 문자도 몰래 받아든 검사 결과도 떼어놓으려 한 그 모든 행동도 한꺼번에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자리로 은수정이 내몰릴 수 있는 것이지요. 강연자라는 인물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강연자는 며느리 천지선을 붙잡으며 평생 가슴에 묻어둔 제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평생 죽은 목숨이라고, 어린 시절 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신이 어디 가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었겠냐고 절절히 호소했지요. 이 대목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강연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진 트라우마를 어렴풋이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서 잠깐 맡겨놓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억, 그 뒤로 이 집 저 집 떠돌며 컸다는 외로움이 강연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평생 그것을 버림받은 일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적 흐름을 보면 그 헤어짐의 진짜 내력은 강연자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어린 연수는 식당을 하던 어떤 부부 손에 맡겨졌는데 그 부부가 야반도주를 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맡긴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강연자가 평생 버림받았다고 여겨온 그 일이 사실은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상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천지선에게 던진 그 호소는 한층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빛나가 엄마에게 버림받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며느리를 붙잡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겪은 어린 날의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강연자는 제 상처를 빛나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고요. 정작 자신이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진실은 아직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강연자가 평생 품어온 이 오해가 풀려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친 이영화와의 만남이 깊어진다면 강연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것이었음을, 어머니도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맸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바로 이 진실 앞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긴장을 짚어야 합니다. 바로 누가 진실을 알고 누가 모르는가, 그 격차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진실의 분포는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을 검사 결과로 확실히 아는 사람은 고대치와 은수정 둘뿐입니다. 정작 가장 알아야 할 두 사람 강연자와 이영화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고광수 역시 아직 딸을 못 찾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고결은 할머니가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그 딸이 바로 강연자라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이 격차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알아야 할 사람은 모르고 덮으려는 사람만 아는 이 비틀린 구도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영화는 그리움에 이끌려 자꾸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은수정은 그 발걸음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강연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사이에서 마음을 다칩니다. 같은 마당에 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가 더해집니다. 강연자가 고대치 앞에서 무심코 흘린 말, 등록된 생일이 진짜 제 생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강연자의 생일로 추정한 숫자에 열리지 않았던 정황과 맞물려 등록된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르다는 단서가 드러난 것이지요. 이 작은 어긋남마저도 강연자가 평범하게 자라지 못하고 떠돌며 컸다는 내력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흔적입니다. 이런 격차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효과는 인물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영화에게 마당에서의 마주침은 그저 정 많은 이웃을 또 만난 일이지만 은수정에게는 심장이 내려앉는 위기입니다. 강연자에게는 며느리 일로 무너진 와중에 찾아온 따뜻한 손님일 뿐이고요. 같은 마당, 같은 순간을 두고 세 사람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인지의 층이 갈라져 있을 때 그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은 더 큰 울림을 갖습니다. 오래 갈라져 있던 만큼 모여드는 힘도 그만큼 세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진실의 격차가 좁혀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당에서의 마주침을 계기로 모르던 두 사람이 알게 되고 덮으려던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라져 있던 진실이 한자리로 모여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가 향해 온 가장 큰 매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마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종아리의 화상 흉터와 진달래 화전 찔레꽃 자장가라는 단서들이 어떻게 한 점으로 모여드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수정이 감춰온 거짓과
강연자가 평생 품어온 오해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았지요.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다음 회에 어떻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지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함께 기다려보지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건 평생의 답이 강연자 본인의 종아리에 새겨져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 뜻을 모른다는 점이었지요. 그리고 진달래 화정과 찔레꽃 자장가가 둘만의 기억으로 다시 두 사람을 잇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회에는 마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거리가 어떻게 좁혀질지, 은수정이 감춰온 것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